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거는 이제 저번 주 그 교재를 보면 좀 사진 같은 걸 좀 보여드렸었거든요. 나중에 그런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요청이 오시면은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장에 시작하기 전쯤에 그 장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은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빔으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왜냐면 자세하게는 안 되고요. 왜냐면 그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면은, 예. 저는 저 카페 안에는 그런 자료가 혹시 있어요? 작년에 했던 그런 자료들은 제가 강의했던 다른 분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라가 있죠. 강의 자료들은. 근데 그 외 것들은 제 홈페이지 주소가 따로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김세웅닷컴이 이제 개인 홈페이지고요. 웹하드 부분이 있습니다, 웹하드가. KR이고, 아이디가, 그러니까 이제 저 또 동영상 강의를 저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예.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요. 뭐 자료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고 나머지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http://naver.com epp 해가지고 김기남 정기학원에서 지금 발성 배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자료들 같은 걸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연구반 교재에 관련해서 진행되는 참고 자료들을 여기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지금 그 수강생은 아마 그쪽에 관련된 그 학원에서 관련되신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을 승인을 해주실 거고요. 저나 이렇게 강사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이제 자료들 같은 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개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김세웅닷컴 개인 홈페이지가 있고요. 웹하드에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이제 자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자료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까지 해서 어느 정도 뭐 10장 정도까지는 구장 이상전압이라든가 보호개전 쪽까지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 나머지 11장, 12장, 13장, 14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요약을 더 해드릴 건지 아니면 1장부터 해가지고 그냥 상세하게 진행을 할 건지는 의견을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장 내지 아니면 제가 이제 여러 개를 하나를 묶어가지고 왜냐면 화면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뺏깁니다. 왜냐면 4시간도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전체적인 콘셉트 정도 뭐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할 때 뭐 1장, 2장, 3장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장에서 뭘 배우게 되고 2장에서 뭘 배우게 되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사진이라든가 한전 자료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세적인 부분은 기본서로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때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평상시 또 궁금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질의를 해두시면은 제가 이번 주에 또 답변이 바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료를 다 안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오늘 받은 그 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파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할 건데요. 진행파에 대한 설명은 사실상 저번에 했습니다. 저번 주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게 제가 생략을 해야 되는데 중요하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9-4 진행파의 특성. 저번에 이제 진행파에 대한 그 반사, 입사, 투과파에 대한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기억이 안 나실 거기 때문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전압전류의 진행파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이 전압전류의 진행파를 이제 계산하는 이 그림은
장거리 송전솔로의 그림을 보시면은 유사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 그리는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됐냐? 전하량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된다. 반드시 그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하량 DQ는 ECDX라는 식을 가지고 두 번째 전류를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전압전류 진행파니까 전류는 I는 ECV로 이 DX하고 이 DQ가 I로 변하는 거고 이 DX가 DT분의 DX 해가지고 V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여기 숨어 있는데 그냥 그 커다란 컨셉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교재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세 번째 자석을 보게 됩니다. 자석 D파이는 ILDX 파이가 뭐로 변할지 이 네 번째에서는 역기전력 이 D파이가 E로 바뀐다는 얘기죠. DQ가 I로 바뀌었고 DX가 어떻게 됐죠? V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 DX는 똑같이 여기서도 ILV로 바뀌겠죠. 이 DX가 V로 바뀝니다. DT분의 DX가 V로 바뀌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딱 그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을 하시면은 이 전하량이 전류로 바뀌고 자석이 기전력으로 바뀐다. 왜냐면 우리는 전압전류의 진행파를 계산을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에서 이게 V로 바뀌고 여기에서 V로 바뀐다. 하나만 알고 계시면 다 응용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특성 임피던스, 또 과도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얘기하는 또 파동 임피던스, 이런 부분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게 임피던스 Z는 루트 LC. 이게 나중에 헷갈려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는 연장자가 위니까. 연장자가 위에 가지 않습니까? 15다는 L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 ZY에서 이게 어떤 게 Z가 올라가고 어떤 게 Y가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Z가 위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연장자가 항상 우리는 위에 앉으니까. 얘 같은 경우도 얘가 C인지 얘가 L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연장자가 L이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안 될 때는 무조건 외우는 방법도 그냥 아까처럼 특성을 가지고 어떤 그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법칙을 외우시면 됩니다. 옆집에 순이네 신발이 뭐 몇 개가 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외우겠다. 그러면 평상시 때 내가 많이 익숙하던 그런 방식으로 외우시는 겁니다. 그냥. 요걸 해가지고 계산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특성 임피던스가 보통 300에서 500옴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거꾸로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요. 예제 문제에서. 보시면 이제 전파 속도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특성 임피던스, 전파 정수. 중요한 게 특성 임피던스. 전파 정수 계산하는 부분. 전파 정수에서는 뭐 위상 정수, 감쇄 정수 해가지고 뭐 알파가 감쇄 정수고 베타가 뭐 위상 정수고 뭐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거고. 요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공선로하고 지중선로를 계산하는 부분. 가공선로하고 지중선로에 대한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정수를 계산합니다. 그럼 가공선로 하나만 계산하면 지중선로는 끝납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가공선로는 계산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대지면에 등가 거리를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지중선로는 이 부분이 또 틀려지겠죠. 등가 대지면의 그 길이가 틀려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전율이 들어가죠. 유전율. 여기서 나중에 계산된 가공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에다가 유전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전파정수도 가공선로의 전파정수에다가 유전율, 지중선로는 그거에 대한 유전율만 곱해주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정수를 구해주면은 지중선로에서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정수도 구해질 수 있는데 여기 앞에다 곱해지는 값이 바로 이 유전율 값만 곱해주면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부분들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선로 쪽에서는 이 유전율 때문에 더 느려집니다. 유전율이 한 2.5배에서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속도는 한 0.5에서 한 0.65% 정도.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50%나 65% 정도로 전파 속도가 좀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단락을 하거나 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답을 외우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진행파의 반사 투과에서 전압하고 전류에 대한 반사 투과파를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피레기에 대해서 이제 변압기의 단자측에 피레기를 설치했을 때 정반사하고 부반사가 나타나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25점짜리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이제 이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 부분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상전압 방지 대책에서 피레기에서 전압에 대한 부분, 피레기 설치 장소에 따라서 전압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걸 이제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나왔죠. 8장에서도 나왔죠. 7장에서도 나왔죠. 다 하나씩 나온 겁니다, 지금. 보호개전 쪽 10장에서도 또 나왔고, 왜냐면 송전소를 보호개전 방식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전력계통에 가서도 또 나온 거고, 발전 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발전이 적게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좀 부담감이 덜 할 겁니다. 왜냐면 발전 쪽은 공부를 잘 안 하시거든요. 항상 송배전공학만 이제 중요하니까 많이 공부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다 보면 발전도 무신하실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항상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시각화해가지고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데, 그림을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죠. 입사파는 인풋이니까 I, 투과파는 T, 반사는 리버스 해가지고 뭐 R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전압이니까 EI, II, 요거는 ET, IT, 요거는 뭐 ER, EIR 이런 식으로 써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입사파, 얘는 입사 들어간다 이거죠. 얘는 반사 거꾸로 돌아온다 이거죠. 얘는 투과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산할 때 입사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EI하고 II가. 그러면은 투과할 때, 반사할 때 이 값은 입사파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하는지 이걸 보는 게 바로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입니다. 근데 이제 진행파가 어떤 외부의 개폐서지라든가 어떤 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피레기를 달면은 얼마나 반사될 때 접지가 돼 있으니까, 이 지점이 접지가 됐으면 임피던스가 틀려질 거 아닙니까? 여기 임피던스 Z1하고 이 임피던스 Z2 부분에 의해서 여기 피레기가 접지되면 얼마나 전압이 떨어지느냐. 왜냐면 외부의 이상전압 큰 전압이 들어왔을 때 피레기가 달려 있으면 방전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 얼마만큼 방전을 시키냐. 그래서 이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얼마만큼으로 제한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내는 거죠, 피레기는. 그래서 피레기 하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상전압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라는 얘기예요, 피레기. 이상전압 하면 피레기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거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상전압에서는 앞에서 뭐가 나왔죠? 직경내, 유도래. 근데 내부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 개폐서지 이렇게 나오면서 나왔던 것들이 바로 이제 피레기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한 것들을 외우는데 이제 투과하고 반사를 외우는데, 투과는 뭘 타고 넘어야 됩니다. 항상. 타고 넘어야 되니까 2배의 힘이 필요한다 이거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반사라는 거는 그냥 똑같이 반사하는 겁니다. 지금 뭐 보시면 레이저 같은 거 쓰면은 거울에 반사되면 그대로 반사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고 저희가 그 산에 가서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반사될 때 좀 메아리가 돌아오더라도 속도는 줄여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반사파는 크기는 똑같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향만 반대고.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서 ER하고 IR을 보는데, 반사파에 대한, 투과파에 대한 전압하고 전류는 여기다 계산할까요? 여기다 쓸 수 있으니까 전류, 전압, 전류 이렇게 계산해서 보겠습니다. 얘는 임피던스, 양쪽의 임피던스 부분에 분명히 비례를 할 거란 얘기죠. 근데 밑에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Z2 플러스 Z1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Z1보다는 Z2 플러스 Z1으로 얘도 임피던스 기인한다는 건 알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전압이니까 입사파에 대한 전압 부분이 될 거고, 전류니까 입사파에 대한 전류 부분이 될 거고, 얘는 전압이니까 입사파에 대한 전압이 될 거고,
얘는 입사파이던 전류 부분이 될 거란 얘기죠. 이렇게 기준은 드론 부분하고 여기 관련되어 있는 임피던스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요게 어떻게 되느냐. 투가하는 건 뭐라고요? 2배. 투가하는 건 뭐라고요? 2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또 전압일 때하고 전류일 때하고. 전압이면 어떻게 된다? 항상 Z2가 먼저 나온다. 전압일 때는 Z2가 먼저 나온다. 예? 전류일 때는 Z1이 먼저 나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2배, Z2, Z1. 이거 끝인다, 얘는. 이게 답입니다, 지금. 얘는 이제 반사되니까 뭔가 줄어들겠죠, 지금 여기서. 지금 아까처럼 제가 메아리처럼 뭔가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Z1이 나오겠죠. 얘는 Z2가 나오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나중에 이게 그 시간이 지나고 헷갈리더라도 이런 그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거 진짜 당황하면 안 써집니다. 왜냐면 중간에 물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 II 플러스 IR은 IT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뭐 계산해서 나가다 보면은 뭐 마이너스를 넣고 이제 계산하셔야 되는데 Z1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다 보면 통분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나중에 그냥 이걸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중간에 과정이 틀려도 그거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통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론 부분만 똑같이 이렇게 나와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답안지에 따라서는 얘 부분을 여기다 마이너스를 쓰고 이걸 Z2 플러스 Z1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애우는 방법에서 전류를 앞에다 놓고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애우기가 편하니까 그냥 그런 법칙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애우는 법칙. 근데 이거 푸는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나눠지는 게 종단이 접지가 됐을 때, 종단이 단락이 됐을 때, 접지가 됐으니까 Z2는 0이겠죠? 아니요. 종단이 접지시가 단락이 접지신데 제가 죄송합니다. 종단이 개방시. 개방이 되니까 Z2는 무한되게 되겠죠? 개방이 됐으니까. 이게 비접지. 종단이 단락이 됐을 때. 단락이 됐으니까 Z2는 0이 돼 있고 이건 접지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는 정반사가 되고 요거는 부반사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피뢰기 쪽에서 변압기 단자 쪽에 피뢰기를 설치했을 때 정반사, 부반사가 이루어지는 걸 증명하시오. 그럼 이것처럼 진행파의 반사 투과 부분을 가지고 정반사, 부반사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컨셉을 이거는 어디에서 이 부분을 묻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압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3개 해가지고 Y결선이 이렇게 돼 있죠. R상, S상, T상이. T상이 되는데 여기다 이제 접지를 했다. 접지를 했을 때 여기 지금 한쪽에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붕괴가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요 지점에 전위가 어떻게 되느냐 묻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2분의 1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예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말고 이렇게 3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선에만 이게 전류가 인가됐을 때 물론 이럴 때는 이렇게 2개가 가는데 접지가 안 돼 있으니까 2개만 가겠죠. 그때 요 지점에 나타나는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3개 중에 2개가 나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외우실 때 하나가 인가됐을 때 3개 중에 2개가 나갔으니까 3개 중에 2개가 나갔으니까 여기 전압은 3분의 2개가 됐다. 이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2개가 인가됐을 때 이게 2개가 인가됐을 겁니다. 이렇게 그때 이 지점의 전위는 어떻게 되냐 3분의 2에다가 2개가 인가됐으니까 3분의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셔도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또 세 번째 3개
3가 인가됐을 때 3분의 2에다가 3배를 인가합니다. 어떻게 되죠? 2배의 전압이 인가되죠.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 안 될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이게 예제 문제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외우셔도 되는데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 그걸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따로 하셔야 됩니다. 예, 이쪽으로 가서 다시 이제 이상전압 방지 대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안 한 겁니다. 왜냐면 저번 주에 2번은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이, 여기 계신 분은 다 지난주에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지금 오픈이 돼 있을 겁니다. 지난주 강의가. 그래서 저번 거를 한번 쫙 들어보시고 들으시면서 정리해 보십시오.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사실 더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9-5 이상전압 방지 대책. 이상전압 방지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예. 아까 얘기했던 이상전압 하면 피레기 나왔으니까 피레기가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1번 피레기, 2번 가공지선. 아까처럼 분류를 해줘야 되니까 가공지선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아까처럼 차폐를 해줬죠. 전자유도장에도 경감을 해주고. 3번 철탑 가격에 대한 접지장 저감.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발성 배전을 하다 보니까 이상전압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대부분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철탑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변전소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이 수용가 내부에 대한 그런 이상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고려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레기 같은 경우는 송전선로용 피레기라든가 아니면 내부에 아까 내부 이상전압인 개폐서지라든가 그런 쪽에 관련된 피레기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가공지선 같은 경우는 외부, 직경내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가공지선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분류가 되겠죠. 내격이. 그 분류되는 그 분류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발변전소의 접지 설계 시에 지락전류의 유입을 또 60%로 제한을 해가지고 또 계산하는 IEEE 스탠다드 80에서 그런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 철탑값에 대한 접지장을 저감하는 부분. 왜냐면 철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공지선인데 내가 쳤는데, 여기 접지장이 큽니다. 그럼 회로는 어떻게 되죠? 저항이 적은 쪽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전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항이 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공지선으로 내가 쳤지만은 실질적으로 선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애자를 통해가지고. 이게 바로 역삼락이라는 얘기죠. 가공지선에 친 내격이 대지로 방전되지 못하고 애자를 통해가서 다시 상선으로 플래시오버 하는 거를 바로 역삼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상전압에 보면은 섬락의 정의가 뭔지, 역삼락에 대한 정의가 뭔지, 경간 역삼락의 정의가 뭔지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간이라는 선과 산이 되든 아니면 피레기하고 그 가공선이 되든 선과 선 사이가 역삼락이 일어나는 게 경간 역삼락이고 역삼락은 피레기 가공지선을 통해서 철탑을 통해서 플래시 오버하는 게 역삼락이고요. 섬락 같은 건 말 그대로 그냥 플래시 오버하는 거고 이 철탑각의 접지형을 저감을 하게 해서 예를 들어 일반 대지 같은, 평야 같은 데는 접지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산악 같은 경우는 접지장이 안 나오니까 여기 침상 접지봉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매설지선을 깔아가지고 접지장을 저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대지로 방전시켜주니까, 빨리.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철탑에 관련된 부분, 가공선로에 대한 옵셋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나오고, 옵셋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가공선로에 대한 옵셋하고 지중선로에 대한 옵셋을 비교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하나를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자꾸 생각을 해 주셔야지만 기억이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단편적으로 보시지 말고. 여기서 이제 피레기에 보시면 특성 요소하고 갭이 있는 갭 타입에 대한 피레기가 나올 거고요. 갭 리스트에 대한 피레기가 또 나올 겁니다. 이번에 피레기 열폭주 형상에 대해서 또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성 요소가 ZNO하고 SiC가 어떻게 되는지, 피레기의 VT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또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는 게 나옵니다.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이게 뭘까요? 충격 파형이 들어왔을 때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충격 임펄스 파형이 들어왔을 때. 큰 외부 충격이 들어왔을 때 얘는 방전하는 전압. 그 다음에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 이건 상용주파가 들어왔을 때 방전하는 개시 전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되겠죠. 평상시에 그 값보단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전을 안 하니까.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됩니다. 빨리빨리 빠져줘야 되니까. 왜냐면 낮은 전압이 들어오더라도 빨리빨리 빠져줘야 되니까. 왜냐면 어느 정도 레벨 이상만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낮춰놔야지. 이거 이하만 되면 무조건 다 빠져나가라는 얘기죠. 댐 수위를 이렇게 낮춰놓으면 예를 들어 물고기 잡을 때 수위를 낮춰놓으면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걸 높여놓으면은 여기 다 담겨져 있으니까 안 나가고 버티겠죠. 그러다 보면 터지겠죠. 이 터지는 것 때문에 이제 절연협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절연협조에서 뭐가 먼저 터지게, 피레기가 먼저 방전되고 아킹 혼이 되고 애자가 터지고 그 다음에 기기가 절연이 견디게끔 기기를 맨 마지막에 절연하게끔 피레기를 먼저 방전을 시켜야 되니까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이거에 대한 비율이 뭐다? 이게 바로 충격비입니다. 이걸 이렇게 비율로 나눈 게 충격비입니다. 그러니까 충격비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결정한다? 피레기 전격 전압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왜? 오동작을 하지 않게끔. 여기 이제 방전전류가 나옵니다. 방전전류. 방전 내량이 나오고요. 용어들이. 이거 뭘 의미하는지. 왜 다 10점짜리로 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다 아셔야 됩니다. 제한전압이 뭔지. 제한전압이 뭘까요? 대리님? 알고 나면 쉬운데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피레기가 방전될 때 피레기 단자 간에 나타나는 전압이 제한전압입니다. 방전됐을 때 딱 피레기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제한전압입니다. 용어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내용을 써주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속류, 지속하는 전류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전될 때 나타나는 전류다 이거죠. 왜냐면 피레기는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죠. 중간에 끊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특성 요소하고 직렬 갭이 있는데 그 갭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갭이 떨어져 있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전압이 걸리면 갭이 붙습니다. 이렇게. 갭이 붙어가지고 대지로 방전할 때 그때 대지로 방전할 때 양단의 전압이 걸리는데 그 전압이 제한전압이고 그때 흐르는 전류가 속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락사고가 되겠죠? 대지로 연결돼서 전류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지락사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깐 동안 해가지고 그 이상전압만 빼주고 나서 속류를 빨리 차단을 해줘야 되겠죠. 지락이 계속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류를 이제 차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차단 능력도 보셔야 되고요. 이 피레기에 대한 내구성 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퓨즈 같은 것도 한번 용단되면 끝납니다. 퓨즈는. 근데 퓨즈가 용단되지 않을 조건들이 있습니다. 얘도 피레기도 여러 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변전소 같은 데 가면 피레기 카운터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요소에 따라서 여러 번 쓸 수 있는데 한번 이제 그 열폭주 현상 이번에 나온 것처럼 계속 연가되다 보면 걔가 터져 나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와 있고요. 피레기 동작 책무, 피레기에 대한 특성, 피레기에 대한 특성, 동작 책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죠. 피레기 전격 전압, 뭐 구비 조건, 뭐 이렇게 나오죠 또. 전격 전압이 뭔지, 구비 조건이 뭔지, 구비 조건이 이제 충제 상승 내 가지고 외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충격이 적어야 되고, 제한 전압이 작아야 되고,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되고, 속류 차단 능력이 높아야 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고 상형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고 제한 전압 아까 나왔죠. 제한 전압이 낮고 상형주파 충제 상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근데 앞에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피력의 구비 조건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다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 피력의 쪽은 외우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면은. 동작 책무가 있는데 동작 책무에서는 어떻게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차단기 동작 책무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차단기가 얼마만큼 그 동작을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특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 피해기 설치 장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25점짜리로 정반사, 부반사 나오는 부분. 여기서 이제 수식이 나오죠. ET는 EA 플러스 V분의 ESL. 그래서 요게 이제 피해기 설치 장소를 제한을 해놓고 있죠. 아까처럼 정반사, 부반사 하면서 입사파, 추가파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전압이 계속 커집니다. 커지다 보면 기기가 소선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길이를 제한을 시켜놓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345, 154, 66, 22.9kV에 대한 피레기 설치 거리가 있습니다. 얘가 80, 60, 얘가 85, 65, 45, 20m. 그러니까 22,900 같은 경우는 가서 보시면 피레기 설치점이 그 인위단에서 이 피레기 설치 조건이 있죠. 설치 장소에 대한 부분이 4가지가 있죠. 발변전소의 출입구라든가 뭐 가공선로하고 지등선로가 만나는 곳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20m가 넘었을 때는 피레기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 40m면 어떡합니까? 그럼 20m당 피레기를 하나씩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입사가 돼가지고 아까처럼 임피던스가 바뀌어지는 데서 그 임피던스에 의해서 전압을 낮춰주는 거니까. 왜 전압을 낮춰주냐? 22,900보다 큰 전압이 치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왜냐면 아까처럼 이상 전압이 들어왔을 때 방전을 하다 보면은 개통에서 견딜 수 있는 전압보다 큰 전압이 유기가 돼가지고 기기들이 소선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20m당 하나씩을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그 전압을 빨리 대지로 방전시켜주다 보니까 그 지점에 대한 이상 전압을 다 균일하게 낮춰줄 수가 있다. 그때 계산하는 식이 바로 이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접지 계수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피레기에 대한 전격 전압을 이제 그 계산하는데 IC 기준으로 해가지고 6으로 나눌 수 있는 값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345, 154, 뭐 66, 22,900 좀 틀려지는데 여기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렇게 표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다 또 그리는 겁니다. 이거는 설치 위치. 얘는 피레기 전격 전압. 이런 식으로 표를 외우시라는 얘기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345 쪽에서 어떻게 계산하냐. 345, 154, 66kV. 이때 계산할 때는 이제 그 전격 전압을 가지고 계산하셔야 되겠죠. 345에 대한 전격 전압에 362kV의 루트 3, 대지 전압. 169에 대한 대지 전압. 얘 대지 전압이 전격 전압 72에 루트 3. 여기다 이제 곱하기가 이제 들어가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류 A, B, C, D 해가지고 아까 개폐서지 할 때 계산했던 그런 값이 있죠. 얘도 이제 상용절파 이상전압에 대한 배수들을 정의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1.2배, 얘는 1.3배, 얘는 1.73배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페란트 현상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계산하기 위해서 1.15배를 또 계산합니다. 아까 그 수식에 있던 그 A, B, C, D를 곱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표에 있던. 그래서 제가 그 표를 외우라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나오는 전압이 몇이 나오냐면은 288kV가 나오고요. 얘는 144kV가 나오고 얘는 84kV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여기다 써주시면 되죠. 288 kV. 요건 메타. 요건 kV. 이런 식으로. 얘는 144. 얘는 84. 얘는 21 내지 18이죠. 여기 또 22였을 때는 또 틀려집니다. 여기. 또 이런 걸 이제 표로 해가지고 외워주시라는 얘기죠.
얘는 피레기는 몇 프로 피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80% 피레기, 뭐 85% 피레기, 90% 피레기, 뭐 115% 피레기 얘기하는데 그거는 요거에 대한 기준인데 요거 정極전압에 대한. 절연 계급에서 절연 호수로 나눠지죠. 1호사 나누기 1.1 하면은 140 해가지고 140호수 하면은 그거에 대한 뭐 개폐 이상 전압이라든가 계산하는 수식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에다가 0.8을 곱하면은 요 수식대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얘는 80% 피레기가 되는 겁니다. 얘는 요거에다가 한 85%를 곱하면은 요 정도 전압이 나옵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않습니다. 얘가 보시면 뭐 84점 몇 프로고 얘가 뭐 81점 몇 프로고 얘는 115%인데 114점 몇 프로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계산상을 하면 거의 얘가 113%인가 나올 겁니다. 113.5%인가? 이런 식으로.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계산상으로 우리가 왜 6으로 나눌 수 있는 값, IC에서는. 이거 6으로 나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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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IC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6으로 나눌 수 있는 값으로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써주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다 그러면은 직경내가 이제 내려치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까 뭐로 차폐했나 그랬죠? 가공지선으로 일단 차폐를 합니다. 우리는 송전솔로가 많다 보니까. 가공지선에 대한 차폐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차폐. 여기서 이제 유도례에 대한 차폐 부분하고 직경례에 대한 차폐 부분이 나옵니다. 용어들을 보시면은 유도례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네온으로부터 정전 유도를 해가지고 전선상에 유기되는 전하를 감소시키게 한다. 가공지선을 설치하게 되면 한 50% 정도 감소를 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용어들이 가공지선을 이용해가지고 유도례를 차폐할 수 있는 그 차폐하는 부분을 보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공지선의 보호율. 그게 한 50% 정도 된다. 이건 전하를 감소시키는 부분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정도를 보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보호각, 차폐각, 나중에 보호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 가공전선에 가면 뭐 연입률, 피치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들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도 또 무슨 요율이 나오고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하나씩 요율에는 뭐가 있지 그러면 가공지선에는 무슨 요율, 어디에서는 무슨 요율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물론 이제 틀린 내용이지만은 같이 외워두시면 이게 좀 오래 간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같이 되어 있는 거는 명확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까 인덕턴스에 대한 계략값, 정전 용량에 대한 계략값, 송전솔로에 대한 임피던스에 대한 계략값, 아니면 발전기 임피던스에 대한 계략값,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3개씩 나눠졌다. 그럼 비슷하게 외워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보호각, 차폐각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아까처럼 직경례가 오는데 내가 칩니다. 765 같은 경우는 여기 가공지선을 설치를 하는데 이 철탑 부분이 상선 부분에 이렇게 그 상선 부분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각도가 마이너스 8도 이상. 왜냐면 직경례가 치지 않게끔 안쪽으로 송전선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WE 이론에 대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각은 이거에 대한 원주에 대한 그 비율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주의 반지름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유리하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얘는 원주율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안으로 들어가면 더 차폐 효과가 더 크겠죠. 여기 이제 보호효율이라고 해가지고 보호효율이라고 해서 또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가공지선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상선에 내격이 침입하지 않을 효율입니다. 예를 들어 90%가 보호효율이다. 그럼 90%는 가공지선이 치는 겁니다. 10% 정도는 여기 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호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765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도로 하고요. 뭐 345 같은 경우는 또 틀려지겠죠. 0도로 하고. 345는 0도입니다. 154 같은 경우는 5도 내지 30도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154, 345 같은 건 철탑 보면은 가공지선보다 어떻게 되죠? 가공지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A, B, C 이 부분은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154나. 이거에 대한 보호율이 좀 적어도 되니까. 근데 765 같은 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765 같은 거 보면 우두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철탑에 대한 가공지선 부분이 우두형이다 보니까 약간 모양은 안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율을 따져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세 개 부분을. 요인들이 나와 있고요. 뭐, 요율에 대해서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보호효율, OPGW라든가 섬락, 역섬락, 뭐 경관 역섬락, 뭐 매설지선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저 16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마라톤 뛰는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보셔야 됩니다. 1시간이라도. 이거 지금 일주일에 오늘 하고 나서 4시간 듣고 이거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거 다시 4시간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4시간 들었던 걸 쪼개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쪼개서 계속 들으셔가지고 그 4시간을 나중에는 10분 만에 해결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오늘 4시간 설명드린 거 10분 만에 여러분들이 다 되새김질을 하실 수 있게끔 머릿속에 넣는 반복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보면 MC 스퀘어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공부하는 방법들도 나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160일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저번 주 강의할 때 강의를 토요일에 강의를 하는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강의하고 토요일까지 4일을 연장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이제 출장 갔다 오가지고 지금 저도 몸살이 걸렸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조금씩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서 체력이 안 되면 나중에 공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공부를 하시면서 물론 이제 어차피 오래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마누라고 오래 살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근데 160일 마라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계속 이렇게 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조금씩 봐주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영상 강좌도 여러 번 들으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한 훈련들도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9-6 절연협조. 아까 그 6장에 변압기, 단절연, 전절연, 저감절연, 균등절연이 나왔죠. 그게 여기서 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절연협조가 뭔지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개통 내 정연된 기기를 뭐 격차를 둬가지고 정연된 절연 체계를 구축하는 거 뭐 해가지고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답안지에서 그렇게 써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모선이 뭐다?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확한 용어를 써주셔야지만 남들이 봤을 때 좀 더 점수를 준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뭐 파두장은 뭐다가 아니라 딱 파두장의 정의를 딱 명확하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규약 영점과 뭐 어떤 선분을 연결한 거에 연결한 부분에 대한 정의다. 딱 이런 식으로 정의를.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이건 삼락 빈도고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정확하게 알고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죠? 삼락 전압이죠. 그림을 이렇게 3개를 그립니다. 이건 떨어뜨려서. 외울 때 그냥 저희는 피야 애기로 외웠습니다. 피야 애기. 네? 애기야 애기야 이렇게 연애할 때 많이 하시죠. 피야 애기. 피는 피레기. 아는 아킹홍. 아킹린. 애자. 이건 기기의 절연. 삼락전압이 높은 쪽에서 기기가 견디는 거고 피레기나 아킹홍이나 애자가 먼저 터져 나가라 이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 애자의 절연의 부분에서 불평형 절연 같은 걸 실시를 하는 게 한쪽에는 11개를 달아놨으면 한쪽에는 9개를 달아놓는 겁니다. 왜냐면 2개 다 터지지 말고 한쪽 먼저 터져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송별전선로의 절연협조, 발변전수의 절연협조, 뭐 여러 가지 절연협조지 부분에서 이제 가공선로에 대한 절연협조 부분에서는 애자 같은 것도 불평형 절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절연 계급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급화한 겁니다. 호스로 해가지고. 1호사 나누기 1.1 하게 되면은 이게 140입니다. 145.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3.3 나누기 33kV 나누기 1.1은 이건 30호짜리죠. 이런 식으로 30호짜리는 이 정도 전압까지만 쓸 수 있는 거고요. 140호는 이 정도 전압까지 쓸 수 있는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의 크기가 205mm가 있고 215mm가 있고 275mm가 있듯이 그런 규격을 나타난 겁니다. 계급을.
그 요즘 보면 노스페이스에 보면은 잠바별로 뭐 계급이 있다고 그러대. 예?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계급들도 알아두시면은 좋겠죠. 왜냐면 우리 애들이 왕따 당하지 않게끔 하려면은 그런 것도 사줘야 되니까.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또 나옵니다.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뭐라고요? 아까 영어 단어 3개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기억나시나요? 예, BIL. 자꾸 얘기를 하셔야 되면, 틀려도 좋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셔야지. 왜냐면 내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본인이 자꾸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왜냐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제 쓰는 연습을 하듯이 얘기하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면접도 보셔야 되니까.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기서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예를 들어 140V짜리 같은 경우는 충격 전압에 대해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52 플러스 50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공식으로. 근데 이제 1단 저감을 하거나 할 때는 1000kV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미만에서는, 요 이상에서는 1단 저감할 때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여기는 100kV씩 저감이 된다. 요거는 여기에서 1단 저감만 할 때는 250kV씩 저감을 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피레기가 760kV짜리다. 그럼 1단 저감하면 860kV짜리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단 저감을 했으니까 100kV만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1550이다. kV다. 2단 저감을 했다.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되죠? 500이죠. 2단 저감하면 1050kV짜리를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2단 저감을 하면은. 저감에 대한 그 기준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요 전압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kV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나중에.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요게 기본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서브노트, 그러니까 그 연구반 교재 쪽에 가시면 이런 응용된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서는 바탕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거고, 이런 응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반 부분에 대해서 더 쓰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도 기본서에 명확하게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연구반 교재 가서, 아, 이게 뭐구나. 먼저 BR이 뭔지 알아야지 이걸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 같은 경우는 145짜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 곱하기 140 더하기 50이면 5일은 54, 750이네요. 750V의 상용주파 이상 전압, 충격 전압에 대해서는 견뎌줘야 됩니다. 충격. 왜냐면 피레기가 지금 154짜리인데 145짜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이상 전압이 들어오는데 750kV까지 얘가 견뎌줘야 된다는 얘기죠. 피레기가. 근데 피레기는 이 절연 협조할 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걸 선, B, T, L 이렇게 했는데, 선로, CB, TR, LA. 이거 외울 때 이제 뭐 154 쪽만. 뭐 154, 3, 4, 5 다 외우셔도 되는데, 154 쪽만. 얘는 860, 750, 650, 460. 이렇게 수치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기준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재작년인가 작년에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던 방식인데, 제가 그 자료는 한번 찾아보고요. 일단은, 이렇게 쓰셔도 일단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새로 바뀐 값을 써주시면 더 좋겠지만은, 잘 모르실 경우는 옛날 값을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채점자들도 다 아니까, 옛날 값들은. 물론 이제 새로 바뀐 값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선 BTL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선로, B, TR, LA,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외워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못 쓰니까.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충격파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용주파에 대해서는. 아까 충격기가 나왔었죠? 충격기가 뭐예요? 상용주파 방정 개시 전압 분의 충격파, 개시 전압에 대한 비율이 충격비라고 얘기했죠. 이건 충격부뿐만 아니라 상용주파 부분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상용주파는 이제 계산하는 게 140 곱하기 2 더하기 45 해가지고 얘가 계산하면은 325kV가 나올 겁니다. 요게 이제 교재 책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책에. 325kV가 표가 잔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해가지고 표가 한쪽 전체 해가지고 여기 154 쪽에 얼마, 여기 325고
이게 뭐 750 이렇게 돼 있고, 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 있다는 표가 전체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왜냐,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지를 써주실 때,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내용을 좀 더 써주시면은 그런 게 차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차별화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절연협조를 하는데, 절연협조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처럼, 기기 절연보다, 여기 선로, 기기 절연보다, 줄여들었죠? CB, TR, LA. LA 부분 여기 나왔죠? 빨리 터져나게. 필요하게 방전됐을 때 이런 전압이 460kV 이상만 되면 방전을 시키는 겁니다. 방전을 시켜주는데, 언제까지 견디라고요? 140호까지는 750km까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방전은 빨리 시켜주되 내가 견딜 수 있는 내량은 이거란 얘기입니다. 얘가 빨리 터져 나가라는 얘기죠. 이 460짜리는 얘하고는 좀 틀려지겠죠. 예, 조금 내용들이 견딜 수 있는 부분하고 방전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최대 부분이고 최대 이건 충격파 부분이고 이건 실제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기준 충격 파형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실제 부분의 에너지에 따라서는 조금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예, 10장 보호개전 쪽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보호개전은 사실상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렵고 왜냐하면 고장전류 계산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보호개전 쪽에 가서 또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 대한 보호개전하고 발성개전 기술사에서 물어보는 보호개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도 보호개전기 업무만 15년을 했는데요. 답안지는 기본서에 있는 답안지로 씁니다. 왜? 그게 채점하기에 점수가 더 좋으니까. 거기에 이제 필요한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을 조금 더 넣지 기본서 부분은 다 넣습니다. 안 넣으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저도 이제 시험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제가 실무했던 부분 이제 발성개전에 관련된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그래도 운이 좋아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다 왔지만 실제로 답안지를 쓸 때 그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유전정적 테스트 같은 것도 도블 테스트도 제가 다 해봤고요. GIS 부분방전도 제가 다 해봤고 가스 수분 측정도 다 해봤고 뭐 UHF 장비도 다 사용을 해봤고 뭐 코로나 방응 뭐 PD 부분방전 측정기 같은 것들도 제가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발성교전에 다 나오는 그런 용어들에 대한 뭐 상가 분석도 다 해보고요. 전압 감리하면서 이렇게 케이블에 대한 그런 부분, GIS 설치공사, 변압기 설치공사, 변전수 설치공사, 감리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답안지는 그런 부분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기본서에 있는 답안지 내용을 기본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보호개전 방식에서 첫 번째 10-1 개통보호에 대한 목적하고 기능을 쓰시오. 목적이 뭔지, 기능이 뭔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쓰는데 여기서 보면 그림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역할. 전력계통에서 PT, CT 쪽에서 입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차단기를 보호개전기가 이걸 판단을 합니다. 사고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겁니다. 사고 지점을 차단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보호개전 시스템의 역할은 이거란 얘기입니다. 전력계통에서 사고가 났는지를 PT, CT, PT에서 받아들이는 게 과전압, 저전압, 과전류, 지락과전류,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뒤에서 또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전압에 관련돼서 보는 부분, 전류에 관련돼서 보는 부분, 전력에 대해서 보는 부분,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나눠지면은, 발전기 쪽에서 보는 부분, 송전선 쪽에서 보는 부분, 변압기 쪽에서 보는 부분, 모터 쪽에서 보는 부분,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순수하게 이제 교재에 있는 부분으로 봐서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림도 그려주셔야죠. 공선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PT. 그림에서는 CT를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차단기를 여기다 해놓고, 계전기를 여기다 해놨습니다. 릴레이. 그림을 그리기 편하게 해서 PT, CT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부분을 차단기 트리코일로 해가지고 여자를 지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그림을 또 그려주시면 되고요. 예, 또 저쪽으로 가서. 자꾸 이쪽으로 오니까 이게 밑에가 없어가지고 제가 몇 번 넘어질 뻔 해가지고.
보호 계정 방식의 구성. 얘가 10-2. 제 챕터 번호를 적어드리는 게 왜냐면 그 챕터 번호와 대제목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을 붙여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써드리는 거는 그 대제목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노란색으로 써드리는 부분은 이제 중제목, 소제목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도 뭐, 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끔 써주셔야지만 내용이 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써주실 때 대제목, 중제목, 서제목, 서론, 본론, 결론, 뭐 기승전결 이렇게 나눠서 해주셔야지만 채점자가 답안하기 편하겠죠. 눈에 잘 보이게끔 일단. 그럼 적절한 배치를 해주시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게 바로 훈련입니다. 줄쳐져 있는 이와 같이 줄쳐져 있는 데다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써가지고 남들이 보기 편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거기다 이제 그림도 어디다 배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 왜냐면 줄이 있다 보니까 요거 6줄에 그리는 게 낫지, 5줄에 그리는 게 낫지, 요거 3줄에 그리는 게 낫지.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시지 않으면 그림이 매끄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쓰시라고 제가 오늘 뭐 볼펜을 또 나눠드리는 부분이 그거 계속 쓰시고 가져오면 제가 리필을 해드리겠다는 게 그걸 별로 안 합니다. 근데 그거 한 100개 쓰신다. 그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개를 쓰려면 10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없애서 나한테 와서 리필을 해간다는 생각으로 하셔야지만 빨리 합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분명히 다음 주부터 아니면 다다음 주부터 분명히 저한테 리필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자극을 받으라고 제가 나눠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보, 후비보가 나눠집니다. 주보, 후비보. 요거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제 보호계정 방식 구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 살펴보셔야 되고요. 보호계정이 이제 분류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0-3. 목차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서 써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채점자도 채점하기 좋게끔 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동작 기구상 분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작 시간. 이게, 그거죠. 뭐,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버스인지, 자전거인지, 뭐 이런 식으로 동작 기구상. 여기서 뭐냐. 아날로그형, 정지형, 디지털형 이렇게 나눠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유도형, 유도원판형.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건 전류력계형, 전류력계형, 그 다음에 가동철심형, 옛날 가동코일형, 정지형, 디지털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에 없는 내용들을 더 수치연산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조금 더 써주시라는 얘기죠. 동작 시간에 대해서는 그 동작 시간에 대해서는 노멀 인버스, 베리 인버스, 스탠다드 인버스, 뭐 익스트림 인버스, 뭐 DT 뭐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되냐면 순환시, 한시, 정한시, 반환시. 이게 여기 보시면 순정 부품을 하듯이 순환시가 있고 정한시가 있고 반환시가 있다. 그럼 여기서는 마지막에 순정 부품이 4글자니까 반환시성 정한시 이렇게 하나를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반환시성 정한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외우실 때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냥 다른 걸 막 연결해가지고 순정 부품 4글자가 있어. 나는 순환시하고 정한시 순정 비읍자니까 반환시가 있다. 마지막에는 품자 대신에 반환시성 정한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4개를 써주시면 되는데,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넣어야 될 게 이런 용어들을 이제 실무적으로 쓰는 용어들을 더 써주시면 좋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작 시간에서. 그 다음에 또 여기 용도상. 아까 제가 분류를 다 안 했었는데, 동작 기구상, 동작 시간상, 용도상, 그리고 단락이라든가 지락 등에서 또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기타 상으로. 용도상에는 어떤 부분이 분류가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락,
지라, 기타 분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1번이 될 테고요. 2번이 될 테고, 얘가 3번이 될 테고, 얘가 가가 될 테고, 얘가 나가 될 테고, 얘가 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분리해가지고 이걸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 보호계적인 분류는 3가지가 있구나. 용도상에는 또 3가지가 있구나. 동작 시간에는 4가지가 있구나. 동작 기구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써주고, 1에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딱딱 써주셔야 되겠죠. 가 해놓고 여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1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단락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냐. 과전류, 과전압, 부족전압, 단락방향, 선택전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생략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 지락 부분에 대한 것도 너무 많으니까, 과전류 지락, 방향 지락, 선택 지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략을 할 거고요. 기타는 탈저보, 주파수, 한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류에 관련된 부분, 단락도 전류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제가 크게 얘기했던 게 전류에 의한 부분, 전압에 의한 부분, 전력에 의한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전류만 보는 거고, 얘는 전압만 보는 거고, 얘는 전압하고 전류를 같이 보는 거고, 그 외에 필요한 게 주파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있겠죠. 탈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위상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틀려진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호개전 방식의 적용인데,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상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개전 방식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브노트, 다른 사람의 연구반 교재나 서브노트를 좀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보호개전 방식의 적용. 어디에 적용할까요? 첫째, 송전설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죠. 우리가 발전기가 발전을 해가지고 변압기를 통해서 송전설로를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변압기를 또 통해가지고 또 들어가죠.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발전소가 있을 거고 변전소가 있을 거고 가공선이 있을 거고 예? 송전선이 있겠죠. 그 배전소가 있을 거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별로 이제 각각 설비별, 부하별 보호 방식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송전선로 부분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송전선로 중요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모선, 보호, 그다음 발전기 보호, 변압기 보호. 이런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수용 과정에서는 전동기 보호 방식도 있을 테고, 콘덴서 보호 방식도 있을 거고, 케이블 보호 방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발성배전이니까, 발성배전에 관련된 이 그림에서 송전선로하고 모선, 중요한 부분이 이거니까. 송전선로, 모선, 발전기 보호, 변압기 보호. 이게 우리가 주로 쓰고자 하는 발성배전 쪽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송전선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면 볼 일이 없으니까, 보호 방식을. 변압기나 발전기 같은 건 조금, 발전기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변압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모선 같은 걸 보호하는 거나 발전기 보호 같은 건 좀 더 어려운데, 송전선로 쪽은 더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거리계전기 같은 걸 세팅해보고, 그 다음에 발전기 같은 것도 제가 직접 세팅도 해보고, 실무에서 해봤는데,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는데 필요한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그 이상은 알 필요도 없으니까. 송전선로 보호 방식에서는 어떻게 오냐? 저희가 어떻게 했냐? 과방, 거, 피, 재 이렇게 했습니다. 과전류, 방향 과전류, 거리 계전 방식, 파일로 와이어, 재폐로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과전류, 방향 과전류, 거리 계전 방식, 파일럿, 와이어, 재폐로 방식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눠집니다. 송전선로는. 요게 이제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 이렇게 쓰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PCM을 이제 파일럿 방식에서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준통방향 해가지고 압류방위전 표준통방향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표시선
표준통마감. 표시선을 통해서 파일럿 와이어라는 게 이제 선을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얘기죠. 옛날에 웨이브 트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LC를 통해서 이제 공진을 통해서 웨이브 트랩을 통신을 했던 건데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표시선 계전 방식도 선이 직접 가야 됩니다.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죠. 근데 얘는 전력선 반송 통신 방식. 저희가 지금 통신할 때 무선을 쓰죠. 와이어리스. 근데 옛날에 인터넷 할 때 이더넷선을 다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와이어리스 쓰니까 좋지 않습니까? 얘는 뭐냐? 전력선에다 통신을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편하겠죠. 우리가 전력선, 전기만 꽂아도 거기를 통해서 통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하고 있냐? 암호화 체계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통신을,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유선방송, 그 안에도 대역을 나눠놔가지고요. 그 안에 통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인터넷도 쓰고, CCTV, TV도 볼 수 있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임피던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해서 하는 보안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건 통신선에 대한, 반송 개전 방식이고. 얘는 마이크로파 개전 방식이고, 이건 광파 개전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그 통신선 매체를 뭐를 쓰느냐, 전력선을 쓰느냐, 통신선 쓰느냐, 마이크로파를 쓰느냐, 광파를 쓰느냐, 아니면 표시선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파일럿 와이어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나눠진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여기서 또 그러면 전류순환식, 전압반향식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고 이게 뭐다 이런 정도의 개념하고 그런 것들은 연구반에 가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본서반에서 가르쳐드리기엔 너무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충 이런 방향 정도만 연구반에서 가져가시면은 아니 기본반에서 배워가시면은 연구반에서는 거기다 살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계시는 거고요. 집을 인테리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보시면 뭐 방사상설론이, 환상설론이, 뭐 병행이해선이니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중에 보시면 예제, 여기 나와 있는 예제들은 반드시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예제. 예제에 있는 내용들은 10점짜리 내지 25점짜리로 다 관연도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은, 예제 문제는.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예제 문제는 다 내가 풀어보고 내 것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0장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1장부터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예제 문제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그 10-4에 가서 보시면은 표시선 보호 개전 방식하고 전력선 반송파 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다 말았던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이렇게 그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연구반으로 가기 전에 어떤 초석을 닫아드리기 위해서 이런 게 기본적인 방향만 메꿔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이런 게 돼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연구반 가셨을 때 좀 더 보기가 좋으니까요. 모선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선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를 하실 때 라면이 뭐냐? 물에다 끓여 먹는 스파게티 같은 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틀려지겠죠. 짜장면은 뭐냐? 또 틀려지겠죠. 면이긴 면인데 어떤 면이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어떤 정의를 써주실 때 가능하면 기본서에 나와 있는 용어를 가지고 써주셔야지만 채점자가 채점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때 그런 용어들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선화 발전기하고 변압기 보호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모선도 이제 나중에 11장에 가서 보시면 모선에 대해서 정리들이 돼 있는데요. 사실 뭐, 단모선, 복모선, 뭐, 환상모선, 뭐, 절합모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그게 뭐, 2.0 차단모선, 뭐, 1과 2분의 1 12모선, 2부스 스타일 모선, 4부스 스타일 모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그 모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눠져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모선 종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건 이제 11장에 가서 여러분들 배우시는 거고, 모선을 이제 보호할 때 압류 방위 해가지고 이제 전압 차동 방식, 전류 차동 방식,
뭐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압류 방위라고 써놨는데 전압 차동 방식, 2번 전류 차동 방식, 3번 방향 비교 방식, 4번 위상 비교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을. 전압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차이를. 전류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렇게 쉽게 위상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그냥 삼상이 이렇게 있는데, 내부 사고가 나면은 전류가 이렇게 다 흐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 외부 사고가 났다. 여기서. 그러면 전류 두 개는 이렇게 흐르는데, 하나는 나가겠죠? 이렇게. 이게 지금 한 선으로 그랬지만 이게 세 선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삼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차동을 여기서 이렇게 CT 세 개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보는데 하나, 둘, 세 개를 하는데 요 세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요거 두 개 부분이 세 개가 다 이쪽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럼 이거 내부 사고다. 근데 얘 부분이 들어온 부분하고 나가는 부분이 다 같더라. 차동이 없더라. 그러면은 이건 외부 사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전압이 가장 먼저 나왔냐? 전압이 계산하기 가장 좋으니까. 이게 주보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가장 먼저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안지 보면 사람들이 전류 차동부터 먼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주보, 후비보처럼 가장 먼저 나오는 것부터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써주기 전에 먼저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전압 차동 방식이 가장 좋다.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1번 전압 차동 방식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림 그리고 설명해주고 2번 전류 차동 방식. 위상 비교 같은 거는 위상을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위상이 같으면은 내부 사고인데 외부 사고다. 하나,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반대로 이렇게 되겠네요. 위상이 반대하니까 두 개는 이쪽 밑으로 가는데 하나는 이쪽으로 가니까 KL이 바뀌었으니까 위상이 180도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위상을 비교를 하겠죠. 그런 그림들을 이 안에다 써주시는 겁니다, 지금. 다음에 발전기보. 발전기보는 이게 그 발전기 보호에 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시기가 힘들 겁니다, 이거는. 근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그려보고. 발전기 보호다. 발전기 보호 방식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얘는 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일단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전개, 과단, 역발, 속주, 앞비.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10개. 1번. 전기자, 권선에 대한 단락과 지락. 뭐 여기 또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요건 이제 연구반 쪽에서 배우실 텐데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계자 권선에 대한 지락하고 상실에 대한 부분. 이게 하나입니다. 전개, 전기자에 대한 단락 지락, 계자에 대한 지락 상실, 과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 단락 후비보. 이게 OCR 부분인데 단락 후비보는 51V라고 따로 나옵니다. 나중에 이게 계자 상실, 40계전기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이게 뭔지. 40이 뭐예요? 51V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걸 써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역상에 대한 부분. 46. 발전기 모터링. 32G. 뭐 이런 식으로. 32P가 뭐고 32Q가 뭐고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써드릴 건데 발전기 모터링 현상 방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써드릴 거고. 과속도. 속도에도 돼 있으니까. 주파수. 이게 과가 이게 다른 거였는데 이게 이제 과전압, 저전압이고요. 요게 이제 베어링. 이런 식으로 발전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퓨즈페일 계전기도 있습니다. 60. 퓨즈페일. 이건 뭐냐? 이런 것들도 다 물어봤었습니다. 발전기가 있는데 여기 차다가 있습니다. PT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퓨즈가 끊어졌다. 여기 전류가 있는데 전류가 끊어졌으니까 전압이 끊어졌으니까 UVR이 동작할 거 아닙니까? 전압이 안 들어오니까 언더볼테이지를. 근데 전류는 제대로 들어온다. 그럼 퓨즈가 나갔으니까 얘는 차단하지 마라. 이게 퓨즈 페일 계정입니다. 퓨즈가 페일됐다라는 걸 이걸 보통 VT 슈퍼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슈퍼비전.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PT에 대한 슈퍼비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PT가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 감시를 하기 위한 그런 계정기들도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들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내부 고장인지 외부 고장인지 뭐 단위식인지 비단위식인지 접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변압기에 대한 보호. 변압기에 대한 보호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답안을 쓰실 때는 정기적인 보호 방지, 기계적인 보호 장치 이렇게 나눠서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압기는 실제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정기적인 보호 방식에는 과전류 부분이 아니라 87T 비율 차동 계정기 이게 주보고 50, 51이 이런 게 후비보로 되어 있습니다. 과전류 계정 방식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비율 차동에 대한 계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로 나옵니다. 각변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테스트를 해보면 각변이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변압기 각변이 같은 것들도 설명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인터포징 CT도 있고요. 네, 그런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고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부충 방유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부충 방유권 부홀즈 릴레이 충격 압력 계정기 뭐 방압판 뭐 유면 온도계 건선 온도계 이런 식으로 이것들도 뭐 96P 96B 뭐 55W 뭐 그다음에 26 원도 26W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용어들을 요구하고 매칭해서 이런 것들도 더 외워주셔야죠. 왜냐면 그래야지만 점수가 더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요거만 쓰시는 것보다 이 숫자 하나 더 써주시면은 점수가 더 나옵니다. 부홀즈 릴레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 그림은 그려지는 겁니다.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부홀즈 릴레이를 여기다 달죠. 그거에 대한 그림을 상세 내역을 그림을 그려지는 겁니다. 드레인 밸브 달아놓고 예를 들어 나중에 PD 같은 거 할 때는 이 그림 그려놓고 여기다 PD장들을 이렇게 로보스키 코일 달아가지고 하는 방법들 아니면 A 같은 거 이렇게 달아서 하는 방법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냥 실무를 했던 사람들은 내용들을 이런 걸 써주시고 그림을 더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변압기 보호 방식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 87T 하나밖에는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다 보니까 말 그대로 기본서 보호 계정식이 되게 내용이 많은데 여기는 아주 짧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3시간 동안 뭐 지금 1시간 넘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11장 이쪽으로 잠깐 보시면은 11장 변전소, 배전계통 구성, 배전선로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지 여러분들 원하시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뭐 다시 1장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할 거고 그건 여러분들의 의견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쪽을 참조를 하시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자료 요청을 하시면 홈페이지 통해서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